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사순가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 엘리 커두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순 가문의 먼 친척인 그의 아버지 리마 커두리는 사순가처럼 바그다드 출신으로 막내 엘리 커두리가 15살 때 그를 인도의 사순가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엘리 커두리는 인도 bombay를 거쳐 홍콩의 이디 사순사에 입사하며 사순가의 버금가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다만 엘리 커두리가 사순가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완전히 자수성가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상하이와 홍콩에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사순이 인도 bombay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38세였던 것에 반해 엘리 커두리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엘리는 데이비드 사순이 세운 사순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홍콩의 이디 사순사의 수습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홍콩에서 선페스트가 창궐하자 약관의 엘리 커두리는 상사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회사가 보유한 소독약을 뿌려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염병에 맞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회사의 물품을 마음대로 소진한 것에 문책당했지만 오히려 사람 목숨값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회사라면 당장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순 가문이 아편을 팔면서 중국인들에게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엘리 커두리는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지요. 실제로 엘리 커두리를 비롯한 커두리 가문은 부자가 된 후 중국에 많은 자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디 사순사를 나온 엘리는 이후 주식 중개인으로 부를 쌓았는데 그 과정에서 홍콩 최대 갑부인 로버트 호툰과 만나게 되고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중국인과 친구가 된다는 건 역시 사순가는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갑부가 된 엘리는 영국의 명문가 출신 로라 커두리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그들을 모두 런던의 인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중국에 남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신사업인 고무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모든 고무회사를 대상으로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홍콩 상하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300개가 넘는 말레이시아 고무회사들이 일시적인 난관을 겪으며 모두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당연히 엘리 커두리도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엘리에게 은행이 지원을 해줄 테니 말레이시아 고무회사들을 합병하고 몸집을 줄여서 회사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리 커두리는 그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지요. 이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어 엘리 커두리는 고무회사들을 위기에서 탈출시켰고 합병된 고무회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으로 서양 제국주의 군비 경쟁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항공기와 자동차 타이어에 쓸 엄청난 양의 고무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엘리 커두리의 사업 전망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청나라에서 신해혁명이 터져서 왕조가 무너짐에 따라 발생했던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위기를 극복한 수에는 모두 엘리 커두리가 독차지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고무 수요가 폭발하자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엘리 커두리는 이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는 이후 부실한 회사들을 청산하고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회사를 탄생시키는 기업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1911년 후베이성 우창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사업가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청나라 중앙정부가 무너지면 지방 군벌들과 손잡고 사업을 이어갈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혁명에 성공한 순원이 상하이에 방문했을 때 그에게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엘리가 다른 사업가와 달랐던 이유는 사순가와 달리 영국의 뒷배가 없고 기본적으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은 밑바닥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는 시오니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오니즘에 실망하고 유대인 공동체와의 연을 끊긴 합니다만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이죠. 엘리는 눈여겨보았던 순원을 만났고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순원은 벨푸어 선언을 지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원은 중국이 유대인과 같은 땅이 없는 처지라고 생각해서 엘리의 말에 동의했던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면 맥마흔 서런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아니면 단순히 엘리가 돈이 많아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지, 기타 등등 순원 선생은 삼민주의를 주장했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초기 시오니즘을 현재의 시오니즘과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이 죽은 후에도 엘리 커두리와 순원과의 관계는 순원의 미망인 숭칭링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920년대가 훌쩍 지났고 60세가 다 된 엘리는 두 아들 로렌스와 호레이스에게 점차 자신의 사업을 넘겨주게 됩니다. 로렌스가 조금 더 사업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홍콩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맡겼고, 호레이스는 상하이에 남아 자신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20년대에 천두슈를 비롯한 마오쩌둥 등이 이끈 공산당이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마오쩌둥은 상하이에 여러 번 방문하여 저우언라이 등을 만나며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상하이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원이 있음을 슬퍼하며 서양인과 같이 일하는 중국인들을 외국인의 죽으라며 타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엘리 커두리는 공산주의 세력을 경계하였는데 결국 저우언라이는 1927년 상하이에서 공산당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커두리를 비롯한 많은 자본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상하이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커두리는 영국에게 영국군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지에 도착한 영국군은 바리게이트를 치며 공산당군과 국민당군의 내전을 바라봤습니다. 내전은 국민당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는데 3주 만에 무려 12,000명의 공산당원이 처형당했고 이듬해까지 반공 탄압이 벌어지면서 약 3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상하이 학살이 끝나고 석 달 후 장제스는 커두리의 마제스틱 호텔에서 순원의 부인 숭칭링의 동생 숭메이링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제스는 남중국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였고 엘리 커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인은 이미 유대인과 깊은 관계를 가진 바 있습니다. 1905년 발생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포그롬의 원한을 가진 유대인 갑부 제이콥 시프가 일본의 자금을 대면서 전쟁을 일본의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난 러일 전쟁 편에서 소개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일본은 나치의 생각처럼 유대인을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커두리 가문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살아남게 되지요. 1937년 동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타 유럽 지역에서 나치의 학대로부터 탈출하려는 유대인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빈 주재 중국 대사관의 허펑산이란 인물이 유대인들이 오스트리아를 떠나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938년 크리스탈나흐트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상하이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을 받아낸 것이 사순 가문의 빅터 사순과 엘리 커두리의 둘째 아들 호레이스 커두리입니다. 사실 빅터 사순은 데이비드 사순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따로 다뤄도 좋을 만한 인물인데 다음 턴으로 넘기고 오늘은 커두리 가문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스 커두리는 유대인이 상하이로 몰려왔을 때 난민을 위해 여러 단체를 출범시키고 학교도 개설했습니다. 형 로렌스는 홍콩에서 편지를 보내 동생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며 꾸짖었지만 호레이스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9년 결국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상하이의 난민은 더욱 많아져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빅터와 호레이스도 더 이상 난민을 받을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되었지만 독일 게슈타포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상하이로 도망치게 유도하고 있었고 이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편 중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계속됨에 따라 빅터 사수는 상하이의 조계지를 일본이 점령할 경우 체포될 것으로 예상하여 인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호레이스 커두리는 남아서 학교를 지켰는데 예상대로 일본군이 커두리 학교에 들이닥쳤고 호레이스는 가택연금 신세가 되었습니다. 로렌스가 있는 홍콩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는데 홍콩은 곧 항복하였고 로렌스와 엘리는 민간인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로렌스는 엘리와 함께 호레이스가 있는 상하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렌스와 엘리를 상하이로 보낸 것은 커두리 가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일본의 계략이었는데 엘리는 호레이스와 같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로렌스 가족은 그 옆 수용소에서 일본의 감시하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44년이 되었고 그
그 사이 전황이 바뀌어 일본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커두리 일가가 상하이에서 수용소 생활을 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이때 엘리 커두리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일본군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엘리는 곧 숨을 거두었지요.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일본군이 나간 자리에 미군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로렌스는 홍콩의 자기 집과 회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영국군과 미국군에 통사정하여 홍콩에 도착할 수 있었고 나무란 나무는 모두 뜯겨나가고 창문 틀과 문짝, 마룻바닥까지 몽땅 일본군이 땔감으로 써버린 집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산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홍콩 최대 중화전력공사의 지배주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군이 홍콩의 은행들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로렌스는 앞으로는 자산이 남아있는 홍콩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로렌스는 영국 식민정부에 홍콩을 재건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식민정부는 로렌스의 제의를 환영했습니다.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착수되었고 로렌스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홍콩을 재건했습니다. 커두리 형제는 홍콩을 재건했지만 상하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해버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커두리 형제는 홍콩에서 90세가 넘도록 중화전력공사의 이사회에 참석하며 정열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993년 8월 로렌스는 9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2년 후 동생 호레이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앞으로 역사는 사순 가문과 커두리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